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심장내과 남궁준이고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주로 부정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근질환에다가 심부전,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등등 여러 가지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전 교수님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주로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맥, 이제 심장이 느리게 뛰면 이제 숨이 차고 어지럽죠. 그런 서맥이 있고, 심장이 빨리 뛰는 또 부정맥이 있는데, 그거 빈맥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건데, 먼저 이제 느린 맥, 서맥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가 늦게 지나가면 서양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심장이 늦게 뛰면은 이제 서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고, 우리 심장은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 사이로 뛰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 이제 60에서 한 40회 정도가 아주 일반적인 심박수라고, 분당 60에서 40회가 일반적인 심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50회 미만, 한 30회, 40회 정도로 뛰게 되면은 어지럽거나 또 심장이 또 3초 이상 정지가 되면은 실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서맥,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60회 이하면은 많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심장 맥박수가 50회다. 그러면은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개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70회, 80세 이상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심장 맥박수가 느리게 됩니다. 50회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하루에도 일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낮에는 주로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뛰고요. 우리가 잘 적에 수면 시에는 정상적으로 심장이 느리게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 심박수를 측정해 보면 대개는 한 40회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누워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잘 때는 심장이 느리게 뛸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마라톤 선수 같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심장이 적응이 돼서 맥박수가 정상적보다 느립니다.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50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 맥박수가 50회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증상이 없으면 어지럼증이라든가 숨찬 이런 증상이 없으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통 어지러우면 빈혈이 있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개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설 적에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혹시 빈혈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 많은데 되게 이런 분들 검사해 보면 정상 수치를 많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앉았다 일어서게 되면은 어떤 기압 차이 때문에 뇌로피가 일시적으로 좀 부족하게 가서 어지러운 거지 이것이 빈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맥박이 느린 경우 과연 모든 맥박이 느리다고 다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맥박이 느리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돼야지 치료 대상이지 단순히 맥박수가 50회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없는데 무조건 치료 대상은 안 됩니다. 항상 맥박이 느리면서 어지럼증 또는 실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지 이것이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어지럼증으로 오시게 되면 과연 이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냐면은 일단은 의사가 먼저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지 아니면 보행 시에 어지러운지 또는 가끔 지나가다 앞이 그냥 하얗게 시야가 딱 흐려지면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단순히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은 서맥 증상은 아닙니다. 근데 좀 위험한 증상이 뭐냐면은 보행 시에 갑자기 피식 앞이 캄캄해지면서 하얘지면서 시야가 안 보이는 때 이럴 때는 이제 심장이 좀 정지되는 약 3초 이상 정지되는 그런 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맨 처음 이제 이런 증상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의사들이 그다음에 심전도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평균 맥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24시간 생활 심전도 홀터란 게 있는데 이거는 기계를 몸에 부착하면서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하루 동안의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맥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빠른 맥이 있는지, 또는 심장이 뭐 몇 초 동안 안 뛰는지. 보통 우리가 3초 이상 안 뛰게 되면은 실신 또는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좀 병원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찍는 검사가 이제 심전도.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다 찍어보셨을 겁니다. 이 심전도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다 알 수가 있죠. 뭐 부정맥도 알 수 있지만 허혈성 심장, 아까 보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비대, 전해질 이상 같은 여러 가지를 이 심전도로 우리가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전도 하나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심전도라는 게 딱 10초 동안의 기록이거든요. 심전도를 찍는 순간에 증상이 없으면은 당연히 정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4시간 홀터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그런 검사를 해서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 홀터만 갖고도 또 부족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레코드라고 해서 좀 더 장시간,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의 그런 증상을 좀 더 장기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홀터는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놓고 하루 동안의 기록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 서맥이 이제 확인됐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증상이 없는 서맥은 일단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지럽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잘 안 뛰고, 그러면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맥은 약이 없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이것이 증상이 어지럼증, 실신, 동반한 서맥이 있다 그러면은 인공 심박동기밖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 심박동기 치료는 이제 기계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인공 심박동기인데 한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다가 좌측 쇄골 아래쪽에다 약 3cm 정도 국소마취로, 전신마취도 아니고요. 국소마취로 해서 살짝 째갖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걸 쏙 집어넣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인공심박동기가 항상 이제 우리 심장을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은 이 심박동기가 이제 작동해서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공심박동기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인공심박동기, 인공심장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심장은 심부전으로 심장이 거의 기능 못할 때 아예 심장을 갈아치우는 그게 인공심장기고요. 인공심박동기는 자기 심장은 그대로 있고 심장이 안 뛸 때 심장에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그런 조그만 장치입니다. 인공심장 굉장히 크죠. 인공심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장치고, 몸, 피부 아래다 집어넣는 조그만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공심박동기는 자기가 이제 어지럽다고 환자분이 원해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증상과 24시간 홀터 등등 심장이 잘 안 뛰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지 이제 인공심박동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인공심박동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심박동기를 넣은 분들은 이제 대개는 이것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대개는 수명이 그전에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요새는 한 10년 이상, 대개 10년에서 13년 정도 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그 부정맥 증상에 따라서 계속 심장 박동기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자기 박동으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뛸 때 인공심박대 감지해서 그때만 넣어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심박도 계속 작동하는 사람들은 완전 방식차단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배터리 수명이 짧죠. 대개 한 10년 정도 가고 그렇지만은 간헐적으로 인공심박도가 작동하는 사람 수명이 길어서 한 13년, 15년 정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환자분들 인공심박동을 넣었으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갖고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하죠. 여기다가 이제 요즘 자석도 아니고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 같은 그런 장치로 원격 조정을 해서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심박동기가 작동 잘 하는지 또는 심박동기 착용하고 있을 적에 어떤 부정맥 같은 것들이 혹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보통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 오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시게 해서 그 인공심박동기 작동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섬액을 말씀드렸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느린 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빠른 맥, 심장이 빠른 맥, 빠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굉장히 두근거리고 답답합니다. 어떨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빠른 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심장은 그 위쪽에 심방이 있고 그 밑에 심실이 있습니다. 심방은 우리 온몸을 도는 피가 저장되는 장소고요. 그 저장돼서 밑으로 심실로 내려가면 심실이 쥐어짜주게 되면 우리 온몸으로 피가 쫙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게 되는데 이 안에 심장의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도계가 있어요. 뭐 전기줄이라고 말씀드려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그 심방에 보면은 심장이 전기 스파크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이 심방에 전기 스파크가 계속 나오는 동결절이 있어요. 거기서 전기 자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전기 자극이 밑에 전기줄을 통해서 심실로 연결돼 갖고 심장이 뛰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고 하여튼 위에 전기 스파크를 주는 자동차에 보면 엔진 점화 플러그가 보통 튀기면 엔진 돌아가듯이 심장에도 이런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동결절이 있어서 심장을 뛰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우리 심장이 60에서 100회 정도 뛰게 되는데, 이 전기 자극을 주는 곳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전기 자극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100회 이상, 보통은 150회 이상. 심장이 150회 이상 막 뛰게 되면, 우리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두근거리고, 이럴 때는 내가 심장 정지에서 죽지 않나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전기 부정맥이 그런 이제 빠른 빈맥이라 그러는데 왜 생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기 스파크가 나오는 그쪽에서 전기 자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 레벨에서 뭔가 막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심방이 있고 그 아래 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방에서 나오는 상심실성 빈맥, 그다음 심실에서 나오는 심실 빈맥, 딱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부정맥이 있게 되고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상심성 빈맥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실이 아닌 위쪽 레벨, 심실에서 전기 자극이 아주 빠르게 막 파이어링하는 건데. 뭐 발작성, 상실성 빈맥도 있고 심방세동도 있고 뭐 종류가 요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발작성, 상실성 빈맥이 좀 대표적인 부정맥 중 하나죠. 되게 정상적으로는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전기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 한 3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되면 요것이 이제 또 다른 그 전기줄 하나 때문에 전기가 뺑글뺑글 막 돌아가는 그 상실성 빈맥을 유발하게 되죠. 되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아무것도 안 하고 흥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심장이 150배 막 뛰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공포감이 들죠. 대개는 이제 발병된 연령대가 이런 경우는 되게 15세 이상
한 60대까지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타나는데 대개 발병 연령은 대개 고등학생 때 좀 많이 생기고 20대에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60대에 처음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무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막 뛰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한 5분 이내로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2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막 두근거려서 병원에 딱 하면은 그때 이미 가라앉은 거죠. 5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는 1시간 정도, 30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가라앉아서 심전도 지금 정상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심증은 가는데 물증 확보가 참 어려운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경험 많은 의사가 좀 정확한 문진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이제 문진을 해서 일단 의심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나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심전도, 24시간 홀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트 레코드, 사건형 기록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실빈맥. 아까 말씀드렸던 상심시적 빈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죽진 않아요. 삶의 질은 떨어뜨리지만은 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심시적 빈맥이 아닌 심실 쪽에 이런 빠른 부정맥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실에서 온몸에 피를 막 보내주는데 와 너무나 빨리 뛰게 되면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실빈맥, 심실에서 나타나는 빈맥의 원인은 나이가 좀 젊은 경우는 관상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까 도준영 교수 말씀하셨듯이 강의하셨듯이 관상동맥, 심근경색 이런 혈관 질환으로 해서 심근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험도를 따지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근이 손상돼서 생긴 부정맥인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검사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맥 증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때로 실시 일어나기도 하죠.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진단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심전도 24시간 홀터 아까도 얘기했다는 휴대용 심전도 이벤트 레코더 심청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상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라지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이 또 빨라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빠른 거는 치료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안정을 채우고 그렇게 해야지 부정맥이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느닷없이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경우 이런 경우 집에 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눌러보면은 경동맥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살살 이제 마사지 해주거나 여기서 효과 없으면 또 왼쪽으로 옮겨서 마사지 해주거나 또는 우리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아랫배에 힘을 꽉 주죠. 그런 것처럼 몸을 웅크려갖고 아랫배에 힘을 꽉 주게 되면은 그런 빈맥을 일시적으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심성 빈맥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약제, 일단은 갑자기 막 두근거려서 오는 경우 응급실에서 이런 부정맥이라고 판단되면은 주사 약제가 있죠. 그 주사제로 이제 일시적으로 종료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약제도 있긴 한데 이 약제가 사실 평생 복용해야 되고 또 약제 자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근도 아니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생략검사라는 특수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는 이제 부정맥을 유발하고 또 어떤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정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고주파 전극도자
열을 가해서 그거를 질에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깔끔하게 치료가 돼서 대개는 약물 치료보다는 요새는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술하자 그러면 겁을 먹습니다. 내 심장 그럼 어떻게 건드려? 내 심장은. 굉장히 거기도 겁을 많이 먹죠. 그렇지만은 딱 1시간 정도 좀 참으시면 됩니다. 오셔서 이제 국소마취 하에서 1시간 정도 참으면은 이제 평생 편안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심실빈맥, 이거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이제 응급치료면은 대개는 전기 충격을 줘갖고 일시적으로 종료시키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죠. 언제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심실빈맥의 종류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심박동기랑 비슷한데요. 좀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삽입을 해갖고 위험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기계가 항상 모니터링 해갖고 만약에 심실빈맥 같은 아주 위험한 부정이 딱 뜨게 되면 이 기계가 딱 감지를 해서 전기 충격을 딱 줘서 종료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전극도자 절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심실빈맥이 나오는 데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부정맥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실빈맥, 상시사빈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라는 건 되게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 술, 담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심장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교감신경 항진질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죠.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런 부정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서맥과 빈맥을 말씀드렸는데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심방세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심방세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실 쪽이 아닌 심방 쪽의 부정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이가 들면 이 병이 웬만한 사람은 다 생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한 4% 정도가 아마 이런 심방세동이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방세동이면 좋겠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랑 관계에 있거든요. 굉장히 흔하면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 중요합니다. 제 외래로 오신 분들의 한 20% 이상, 20-30%는 아마 심방세동입니다. 그만큼 유병률도 많고 또 아주 위험한 그런 부정맥이죠. 이 심방세동은 아주 이렇게 우리 보통 이게 맥을 짚어보면은 규칙적으로 뛰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불규칙하게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 맥박도 약하고 또 이 간격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딱 만져보면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일반인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주 가장 흔하고 75세 이상이면 6%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40대 이후 평생 동안 4분의 1에서 심방세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왜냐면은 우리 인구가 계속 고령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심방세동은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이게 왜 이제 위험하냐면은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심방에서 피가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은 피가 고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굳어버려요. 굳어버리게 되면은 혈장, 피딱지가 피가 응고되게 되고요. 그것이 응고된 피가 심실로 가서 내려가게 되면 뇌혈관을 막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 뇌졸중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한지 건너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풍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해갖고 그런 중풍 환자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 진짜 많았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뇌졸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심부전인데, 이거를 조기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졸중의 한 30%가 이 심방세동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뇌혈관에 이제 뇌졸중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심장이 혈전 보이죠? 요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심방세동 생기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 요것이 뇌로 가면 이제 뇌혈관하고 중풍이 되는 겁니다. 심전들 보게 되면 이 간격이 규칙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죠. 또 빨라요.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함, 또는 호흡곤란, 또 어느 순간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정맥이에요. 왜 이런 게 생기느냐? 대개는 뭐 유전적인 인자가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노화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 60대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7, 80대는 진짜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에서 심방세동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지 뇌졸중 안 생기고 오래 살게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사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뭐 중풍 생기고 심부전 생기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고요. 근데 이게 초기에 생긴 경우는 젊은 사람 초기에 생기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신경이 무뎌져 갖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건강검진에 심전도 찍었거나 또는 수술 전에 그냥 심전도 찍었는데 심방세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별로 증상을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중풍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두근거림, 어지럼증 또는 실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뭐 발작성, 지속성, 장기간 지속성성 이제 저게 초기에 생기는 발작성은 주로 심방세동이 있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런 경우 굉장히 증상이 심하죠. 막 두근거리고. 나중에 이제 영구성 되면은 증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냥 뇌졸중 생기는 거죠. 치료는 일단은 이게 맞춤 치료죠. 그 환자의 개개인에 따라서 나이라든가 기저질환, 고혈압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이전 뇌졸중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환자의 패턴을 고려해서 맞춤 치료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의 개개에 맞춰서 맞춤 치료하는 게 치료 방법인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뇌졸중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풍이 워낙 잘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맥박수가 너무 빠르게 되면 심장이 지쳐요. 심부전이 빠지기 때문에 맥박수 조절하고, 또 이것이 생기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정상 박동을 유지해주는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맥박수들은 여러 가지 약물 있죠. 이런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심방세동이 생기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심방세동인데 전기 충격을 주고서 정상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거를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처음에는 약을 쓰면은 조직이 잘 됐다가 나중에 약을 써도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극도저절제술, 여기 최근에 많이 발달해서 심방세동이 나오는 부위를 전기적으로 이제 소작을 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이라고 그랬는데,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중에서 뇌졸중이 잘 생기는 그런 팩트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2점 이상이면은 뇌졸중이 잘 생긴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그 잘 생기는 조건은 나이가 75세 이상,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여자가 또 좀 위험자가 높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거나 말초동맥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2점이 되죠. 그렇지만은 65세는 1점이에요. 그래서 1점인데 고혈압도 하나 더 있어? 그럼 2점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위험도가 2점이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항응고제 보게 되고, 내가 55세인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이 있어? 그럼 이 당뇨가 1점이 고혈압이 1점이기 때문에 2점이 되죠. 그러면 또 뇌졸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이 와파린이 일종의 옛날에는 그 쥐약으로 썼거든요. 쥐약. 이 와파린 과량을 먹어야 되면은 피를 토하고 죽어요. 피가 막 묽어져갖고 막 뇌출혈도 생기고. 그래서 70년대 쥐약으로 썼던 게 최근에는 항응고제로서 피를 묽게 해주니까 뇌졸중 예방약으로 쓰게 되죠. 근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뇌출혈도 많고, 그다음에 약물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수치를 2에서 3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용량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많아요. 어떤 약은 이 약물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 강하게 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음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청국장이라든가 비타민 C 같은 채소류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이 와플의 효과를 반감시켜서 효과를 없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와파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응고제가 개발이 됐죠. 이런 항응고제는 일단은 편해요. 와플 복용은 매번 피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피검사가 필요 없고, 다른 약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과의 상호작용도 없고, 효과가 또 매우 빠르고, 금방 한 하루 정도 복용하면 벌써 효과가 쫙 오르죠. 와파린은 한 5일 정도 이상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와파린 최소 4일 이상 끊어야지 약효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 한 이틀만 끊으면은 다 깨끗하게 돼서 피가 잘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이 나온 지도 벌써 5년 지났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약가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이런 새로운 항응고제를 심방세동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